정보설명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 방학 중이시죠? 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마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마음이 많이 분주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온 9월 수시 접수를 앞두고 어떻게 수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또 수시 전략이 지금 수시 준비를 많이 위주로 하고 있고 대학들도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수시 모집에 대입 합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6장의 수시 카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조효환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2016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조효환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서부터 마지막 상담을 할 때까지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무대 위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서정주 선생의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봄부터 또 여름까지 천둥과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비바람 치는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그 진통이고 고난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을에 가서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성숙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고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학에 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별로 없으세요?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직 생활 31년을 마감을 하고 대학을 왔었는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더 뚜렷하게 모든 것이 잘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어렴풋한 것들이 굉장히 잘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본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수시는 좀 더 상향 지원을 해야 되고 정시는 좀 안정이나 적정선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정시 자체 굉장히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쉬운 수능이기 때문에 재학생과 재수생들의 점수차는 좀 좁혀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수시에서 많은 인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수시를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될 것이고 수시 또한 내 실력에 맞춰서 적정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한자 성어대로 과유불급이다.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정시도 욕심을 부리게 되고 정시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재수없는 재수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재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진학의 10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데에서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정말 좋아서 날뛰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입시의 한 형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입시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좋은 예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나는 여기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행 지원했는데 의외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시에서 정말 대박 났어요. 정시에서 수능 자체가 대박이 난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 다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합격하는 것과 불합격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좀 많은 정보를 얻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원한다고 하면 합격의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욕심 부리지 않기를 바라고 가능하다면 합격의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2016학년도 대입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모집 정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원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대학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라는 뜻이 되고요. 저게 나와 있는 대로 수시에서 교과 진행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17학년도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겠지만 2017학년도 같은 경우는 저 퍼센테이지가 수시 모집 정원이 69.9%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우리가 흔히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은 대학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는 편이고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수는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정시는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에게 합격할 수 있는 건문이 그만큼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과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편이죠. 특히 논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적성고사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성고사를 가능하다면 지향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적성고사가 수능과 별 차이가 없다. 형제지간이다. 이복 동생 정도 된다. 왜 학생들이 수능 자체를 2번씩이나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즉 적성고사 자체가 교과 적성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적성이라기보다는 교과 적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교육부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2016과 2017, 2015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7까지를 비교를 해본 결과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의 모집 정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종합전형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4+2 체제입니다. 수시는 4개의 전형이 있는 것이고 정시는 2개의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 가운데에서는 내신 전형과 종합 전형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논술과 실기 이것이 4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정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수능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실기 이것이 완전히 그렇게 대표적인 전형으로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4+2라고 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수시도 4번밖에 지원을 못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형의 종류가 4가지다라고 하는 뜻이고 지원 자체는 6회 지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왜 안 넘어가죠?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비율상으로 본다고 하면 수시와 정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가 6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훨씬 넘는 상태인데 이 절반 넘는 것을 그냥 외면하고 나는 정시로 갈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학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9.9%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대한 대학들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6월달 평가 모의고사가 끝났고 이제 7월달도 끝난 상태고 8월달 9월 넘어서 9월달에 다시 마지막 한국
그 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6월달 평가 모의고사에서 자기의 그 등급을 보고 혹은 점수를 보고 9월달에는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6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될 것이다. 학생들을 지원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9월달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9월달은 성적 자체가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빈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가능하다면 6월달 평가 모의고사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또 하나 꼭 제가 당부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직 경력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앞으로 올릴 것이다로 예상을 하고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60만 명의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남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표준 점수 자체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등급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9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재수생들의 숫자가 해마다 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6월달보다. 그렇게 되면 등급의 하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6월달 평가 모의고사가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응시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의 변동입니다. 다른 것의 변동은 없지만 인원의 변동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수능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2015학년도 6월달 평가 모의고사하고 2016학년도 평가 모의고사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인원수의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인원수가 사실은 재학생들의 인원수는 좀 줄어든다고 하지만 재수생들의 인원수는 좀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9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전년도죠. 2015학년도를 보게 되면 재수생들의 이 9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보는 숫자가 인원수 응시 인원이 훨씬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접수 인원을 보게 되면 접수 인원은 급격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능의 실제 그 사항을 보게 되면 좀 줄어든 편이죠. 사실 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괜히 좋죠. 왜 좋으냐 하면 등급의 인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인원이 많으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인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분모값이 모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인원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원수가 많고 적고의 관계는 사실 수시에서 최저학력의 등급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험생들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눈팔 결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은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 좀 더 고급스러운 정보를 좀 보여줄까,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이를 좀 더 나은 학교, 좀 더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시킬까 하는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인 사항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난이도를 분석하게 되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죠. 작년에 별 차이가 없는데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국어 A, 수학 A형은 쉬웠다.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봤을 때 평균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평균점이 올라간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 지금 현재 표준 점수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나 그 등급의 그 차이에 대한 점수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다. 작년에는 136점인데 올해는 127점이다.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평균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표준점수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표준점수 자체가 최고점부터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수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쉬운 수능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실수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학생들이 보통 보게 되면 이거는 내가 맞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하나의 그 실수라고 볼 수 있고, 실수도 뭐예요? 실력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시험을 볼 때마다 좀 담대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려움에 뜬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까먹죠.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좀 해주시고, 부모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에게는 절대 재수는 없다. 재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너가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해서 자꾸 압박을 가하게 되면 아이들은 겁을 먹게 되죠. 마음이 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라. 결과를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평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표준점수 자체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될 것이고, 난도의 문제는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평균점이 어떻냐, 작년에 비해서 표준점수가 어떻고, 혹은 저번 시험에 비해서 이번 시험의 표준점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난도와 이도를 대강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쉽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쉬운 수능이든 어려운 수능이든 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쉽다,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것을 쉬운 것을 마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쉬운 문제를 틀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두드리면서 가라. 꼭 쉬운 것도 한번 체킹을 하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점자의 비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만점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수능이 될 수 있고, 만점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시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위권 학생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최고점과 최저점, 등급에 대한 점수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달 평가 모의고사에서 성적표를 보지 못하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몇 등급인가, 또는 표준점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느 대학을 지원하고 싶은데 그 대학의 정시는 지금 반영 비율이 어떻고, 그래서 표준점수가 몇 점, 혹은 백분위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점수 분명히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밑에 보게 되면 1등급에 6, 6, 2, 3, 7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점과의 차이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수학의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국어나 영어보다는 수학의 점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점수가 크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최고점과 1등급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6점 이상씩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흔히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등급과 등급 간의 차이는 문제 3문제, 2등급의 초반에 있는 학생이 1등급 후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된다. 근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더 맞춘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봤던,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봤던 그런 모의고사 문제나, 혹은 이번에 6월달에 평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에 틀린 것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 이것은 내 점수가 몇 점이다, 내 위치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모르고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어렴풋이 아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기회가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점수를 가지고 내가 몇 점이고 몇 등급이고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시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가 9월 달에 15일간, 대학에 따라서는 다르죠. 한 3일간 하는 경우도 있고 6일간, 일주일간 이렇게 각각에 다릅니다. 근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마감일, 이걸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보게 되면 마감일 자체를 제대로 몰라서 혹은 마감 시간을 제대로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대학이 몇 시, 몇 월 며칠, 9월 달인데 언제 몇 시에 마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이죠. 이게 지금 여태까지 공부한 것, 19년 동안 공부한 것을 단 하루 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마감 날짜를 좀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 날짜를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경우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 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참고적으로 좀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책자 다 받으셨죠? 그 책자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예 학생방이라든지 부모님, 특히 여기 대부분 어머니들이신데 어머님들 그 화장대 앞에다가 아예 붙여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지나게 되면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없죠. 원서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 모집의 비율은 대략 이렇습니다. 특히 그 맨 위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70%가 넘는 대학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 명품 대학들의 수시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정시로 들어온 학생보다 훨씬 더 좋더라 라고 하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문을 닫고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시를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이걸 보시면 인원수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수와 퍼센테이지, 이거는 전국적으로 모집 정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이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거 수도권 서울 15개 대학, 7개 대학,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면 인서울이죠. 서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거 종합전형이 45.9%는 어마어마하죠. 수시 모집 정원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내신 전형에 해당되고 있는 것은 한 반에 1명 내지 3명, 많으면 3명입니다. 1등급, 2등급까지 라고 본다고 하면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도 우리 반 아이들 보게 되면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잘한 아이들이 많이 모였다면 2등급까지 3명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2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은 생각하기 좀 힘들다. 인서울에 있어서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방이나 다른 데를 생각한다면 4등급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정말 15개 대학 안에 가겠다. 상위권 대학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스카이 대학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모집 정원이나 이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교과 전형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떨어지는 것이 주로 종합전형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서울 같은 데는 종합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오늘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대학의 수시의 전형별로 모집 인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놨죠?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 웃지도 않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은 저기 보면은 1단계, 2단계로 쭉 되어 있죠. 저것을 단계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는 거의 내신 100%를 하죠. 내신 100%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내신 등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고, 교과 플러스 면접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면접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보게 되면 1단계의 성적을 몇 퍼센트 가져오고 2단계에서 면접 몇 퍼센트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2단계 면접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면접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로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10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 20%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 전형에서는 사실은 내신 성적이 가장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교과 전형일 때 그렇습니다. 교과 전형의 좋은 대학들,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뭘 가지고 있느냐? 최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2300여 고등학교가 내신 성적으로 본다면 동일하죠. 1등급부터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 학력 차는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우리 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 것은 최저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수능 자체의 성적이 이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최저를 걸어 놓는다 볼 수 있고, 그 최저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택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미적용하거나 혹은 완화시킨 그런 대학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수업 부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인다고요. 학생들에 대한 수업 부담을 줄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지원하되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인문계보다는 최저 학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편이죠. 떨어지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두 개 합이 6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에서는 두 개 합이 7 뭐 이렇게 되는데, 인문계에서 두 개 합이 7, 6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 가운데서 약 한 7만 내지 8만 사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에서 인서울이라고 했을 때 인서울의 그 모집 정원이 한 7만여 명대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22만 명, 자연계가 거의 보통 22만 명 정도 되는데 22만 명 가운데에서 합의 7 정도 되니까 인문계보다는 숫자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최저 자체가 이런 대학들은 2015학년대는 적용했다가 2016학년 때는 미적용하는 대학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대학들이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가톨릭대, 건국대 등 해가지고 우리 제가 있는 광운대학까지 탐구 과목이 2과목의 합의 평균 몇 등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부터는 탐구 영역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점점 대학에서는 수험생들의 이 시험 공부하는 것, 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좀 하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학의 책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앙대학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자연계에서 두 개 합이
두 개가 각각 2등급씩이었던 것이 합이 4등급이 되니까 인원수는 훨씬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지원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교과 전형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참고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자를 가지고 2015학년도 합불 자료를 쭉 모았는데 한 12만 건 가운데서 합불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마다 등급의 레인지 폭이 있죠. 그 범위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 더 내신 등급이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커트라인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커트라인은 항상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종합전형이 대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의 대부분이 다 단계별 전형입니다. 이런 단계별 전형인데 사실은 서강대학이나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가 없죠. 보시다시피 1단계가 2단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합니다. 일괄 합산 전형이라 하는데, 자,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부 다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서류 100%, 그 다음에 몇 배수, 배수가 가장 많은 것은 3배수까지가 가장 많죠. 배수가 늘어난다, 5배수 증된다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신의 등급이라든지 혹은 비교과에 대한 활동 같은 것이 좀 느슨해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배수가 많은 대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학생들이 봤을 때는 비교과 활동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최고예요.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된다. 그래서 쭉 한번 생활기록부를 펼쳐보고 그 생활기록부 상에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바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죠.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평가를 해보면 이런 아이는 광운 참빛 전형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교과 전형으로 간다든지 또는 다른 전형으로 가는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100%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종합전형으로 가야만 마땅한데 다른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종합전형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보를 공유하고 좀 선생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최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의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과 선생님이 전국에서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제가 1년에 정말 수십 차례씩 외부 고등학교 컨설팅을 나가는데 나가서 보게 되면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뭐가 좋을까요? 진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믿고 좀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대로 서강대학 같은 경우는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자기주도형 같은 경우는 활동 보조 자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활동 보고서 같은 거 있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일반 전형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간파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서류 준비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났고 학기말고사 끝났고 이제 방학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방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내 공부는 하면서 틈틈이 뭘 해야 돼요? 자기소개 추천서 활동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거는 연세대학 건데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학불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등급이 나와 있죠. 보시는데 맨 왼쪽에 보게 되면 1.25등급, 1.5등급, 2등급 안쪽 뭐 이렇게 돼 있죠. 저런 등급에서 지원이 이렇고 3배수 최종 합격은 몇 %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 자체 굉장히 좋죠. 1.25등급 안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5학기 가운데에서 하나 정도가 2등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전부 1등급이고 굉장히 내신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3등급 같은 경우도 최종 합격하는 것이 1.7 정도 되기 때문에 3등급 학생도 자기 마인드가 어떤가, 비교과 영역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보면은 2014년도, 2015학년도 보게 되면 최저 자체가 6등급까지 4.5등급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최고는 이렇게 되고 평균은 이렇다. 평균이 이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돼야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 3등급, 4등급짜리도 서울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특히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직윤이 아니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정보죠. 거기에다가 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전형의 내신인데 일반과 그 앞에 나왔던 직윤과의 차이점은 좀 큽니다. 서울대학으로 보면 굉장히 큰 편이죠. 여기 이제 일반 전형에서 합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2015학년도 같은 경우 평균이 1.86, 1.51 뭐 이렇게 지원은 1.86인데 합격은 1.51, 그 다음에 1.72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다시 앞으로 가서 넘어가 보게 되면 이거는 직윤에 대한 것인데 1.15, 1.15 굉장히 높죠. 그러면 직윤 자체는 결국엔 내신 성적 위주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도 물론 보지만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교는 이렇게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에서 일괄합산 전형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의 단점은 뭐냐 하면 단계별 전형이 됐다고 했을 경우는 내가 1단계에서 떨어지게 되면 면접도 못 보면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러나 일괄합산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모든 학생들을 다 서류평가부터 서류부터 다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1단계에서 합격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합산 전형은 일괄합산 전형들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일괄합산 전형에서 보게 되면 대학들이 학생부 자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편이죠. 학생부 자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자체가 30%로 되어 있는데 서류는 뭐냐 하면 학교생활 기록부도 서류가 되고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까지 다 서류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자체가 70%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교과와 비교과를 다 보면서 서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혹은 활동보고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30%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학교생활기록부 자체가 좀 미비하거나 혹은 느슨하거나 아니면 그 학생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소개서가 중점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중심되는 것은 뭘까요? 학교생활기록부죠. 그래서 옛날에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생기부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때는 생기부입니다. 생활기록부예요. 그런데 지금은 생기부가 아니라 학생부입니다.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한 것을 본다라고 해서 학생부로 바뀌었어요. 그 용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개념 자체도 바뀌기 때문에 평가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제가 그 책 뒤에 보게 되면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점을 아마 제가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걸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대학 중심이냐 학교 중심이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한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학 중심에서 고교 중심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종합 전형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종합 전형 가운데서 생활 기록부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학년, 2학년 또는 지금 이제 3학년도 아마 8월 15일 이전에 거의 대부분 다 입력이 다 끝날 텐데, 입력이 다 끝날 텐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활동보조자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써주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그 자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활동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생활기록부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대신에 생활기록부 상에서 활동 부분이나 비교과 영역이나 교과 영역에서 내가 전공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잘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적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종합전형인데요. 보면은 앞에 있는 두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단계별 전형으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1단계 성적을 몇 프로를 가져오든 뒤에 면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20% 정도 뒤집을 확률이 있다. 3배수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된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20, 30으로도 가지를 않습니다. 한 10%.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내가 면접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 연습해야 되겠죠. 면접 연습하셔야 됩니다. 면접 연습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님 앞에서 우리 아이를 부모님 앞에 세워놓고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면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제가 면접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학생들이 면접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100% 알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물어보게 되면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잘 모르는 학생이 있고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확인 면접이거든요. 확인 면접 플러스 인성 면접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부분을 물어보는데 모른다. 이 학생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되느냐 하면 2007년부터 시작되었던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에는 다다익선이었습니다. 비활동, 비교과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비교과 활동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교과 활동보다도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따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그것도 아니고 진정성입니다. 정말 이 학생이 이렇게 했는가?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정말 그렇다. 이 학생의 마음 자세나 의지가 어떻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읽어보게 되면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진정성 있는 학생이 꽤 많거든요.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활동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이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전형에서는 배수를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배수가 5배수입니다. 6배수까지 있거든요. 6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폭이 넓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 대한
또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합격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시전의 모집별이 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갈 것인가, 그 대학의 모집 조건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합 전형은 여기 나와 있는 각 평가 요소죠. 저 전형별 평가 요소인데, 저 평가 요소는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평가 요소가 많은 대학도 있고 이것보다 더 적은 대학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평가 요소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기 본 대로 성장 잠재 홀전 혹은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전공 적합성, 관계 지향성이라 해서 인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저 척도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생활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본다면 자기 전공에 대한 어떤 수상 경력이라든지 보편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독서를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략의 발전 가능성 같은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이라고 해서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것, 즉 우리 대학에 보게 되면 그 전자공학과가 있다. 그럼 전자공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왔는가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은 어떻고 비교과 활동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전공적합성인데, 어느 대학이든지 어떤 학과든 간에 전공적합성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공계통을 간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과 과학이 되겠죠. 그죠? 그 수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이 학생이 이런 학과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면 다른 학과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내신 성적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공부를 자기소개서에서 보게 되면 일본 문항이 나오는데 학업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 것을 보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에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맨 뒤에 나오고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이걸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어떤 의지와 어떤 열정,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얼마만큼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진로가 결정이 되었다면 그 진로를 알기 위해, 찾기 위해서 얼만큼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펙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얼만큼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서울대학이나 경희대학 같은 데에서는 저것을 많이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겠, 물론 3분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녀의 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그 틀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계획이 굉장히 크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부모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가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대학까지 또는 사회에 나갔을 때까지 보게 되면 점점 부모의 의존도가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죠. 낮아지잖아요. 그래야만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 나가면서 잘 살 수가 있을 것인데, 사회에 나가서까지 부모님한테 의존한다. 요즘 헬리콥터족, 캥거루족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의학 전문대학이나 또는 법학 전문대학에 가서도 거의 10% 이상 탈락률이 생긴다. 자기 스스로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은 정말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을 많이 선발하려고 한다. 그래야만 모든 걸 찾아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뜻이죠. 예,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간의 대학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가 전부 다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죠. 학교 생활부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동그라미 2개로 겹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0개의 항목을 쭉 펼쳐놓고 부모님하고 이 기회에 우리 아이하고 같이 앉아서 이걸 가지고 한번 체킹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킹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기 있는 대로 인적상에서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쭉 나와 있는데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전공적합성을 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관계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부분인데요. 인성 부분은 출결 상도 인성 부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인성 부분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상 경력 가운데 인성 부분을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경시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친구와 몇 명에 올려서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뭐죠? 동아리는 동아리인데 비상설 동아리거나 내가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했던 그런 동아리, 학습 동아리 같은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데서는 관계지향성, 인성 같은 것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개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떻다 하는 거 금방 아마 부모님께서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같이 우리 아이하고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소개서에 그런 것을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무엇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나의 특징적인 장점 같은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장점만 쓰는 것보다는 내 단점을 알고 단점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런 단점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솔직한 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활공부 항목별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교과학습 발달사항,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발달사항 같은 경우는 세부님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목별로 이 학생이 수업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보게 되면 그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어떻게 학습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진로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난이 나와 있죠. 저 진로희망사항이라는 난도 사정관들이 필히 보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기서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공대 기계공학과를 가기를 원한다. 그럼 달라졌잖아요. 2학년까지 아니면 3학년 때도 모르고 그냥 의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것은 어디? 기계공학과를 지원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소개도 쓰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소개. 그런데 그 쓰는 것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렇다고 내 성적이 안 돼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적이 안 돼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책을 보고 혹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혹은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온 결과 의사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걸 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다. 여태까지 했던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써주게 되면 이 학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도 학과를 바꾸고 그 학과를 바꾸지 못해 자퇴하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자기 진로를 결정한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몇 년 전에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막 고쳐주다가 난리가 났었죠. 감사에 걸려가지고 막 심할서 쓰고 심지어는 징계까지 받고 했던 적이 있는데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단 몇 줄로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2번 문항 나중에 나오겠지만 2번 문항 같은 데 보면 내가 학교 활동 가운데서 의미 있는 활동이 뭐냐 3개 이내로 적으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적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독서한 사항도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활동한 사항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동아리 활동할 때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비상설 동아리, 학교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비상설 동아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틀 속에서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뭘 좀 못했으니까, 활동이 좀 안 좋으니까, 부족하니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데, 그런 학부형일수록, 그런 학생일수록 더 많이 이야기 되지 않나요? 잘하는 애도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소통입니다. 우리 아이와 부모님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와 학교 선생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정말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하고 아버지의 소통만이 중요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말씀 하셨는데도 아무 말씀 없는 거 보니까 소통 안 한다는 뜻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굉장히 중요하죠. 저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접수가 됐다 손치더라도 그 학생은 제출 서류가 없기 때문에 탈락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심지어는 언제까지 제출하라, 즉 지원은 언제까지인데 제출 서류는 하루 또는 이틀 뒤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 시간 놓쳐가지고 울골불골한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전화 오시면 찾아오고 하는데 그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 서류하고 마감 날짜하고 원서 마감 날짜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제출 서류가 자기소개 추천서, 경희대 인하대학원 추천서는 선택하는데 낼 수도 있고 안 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권장사항인데 내면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얘는 절대 안 돼 라고 추천 써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죠? 학교생활 두 가지로 국한된다. 왜? 추천서 자체가 지금 많이 생략되어 있는 택인데 추천서를 쓰기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추천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진흥 같은 데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의해서 합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약점이나 보완점 같은 것을 잘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점수를 잘 받아서 1단계에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듣게 되면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합격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합격한다,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합격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자기소개서 쓰게 만들어요. 근데 돈을 주고 자기 학생이 쓰질 않고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준 것은 금방 눈에 띕니다. 저는 국어 선생이거든요. 딱 보면 이 학생 정도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문장 구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라고 보면 금방 100%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은 그런 걸 유심히 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글을 잘 쓰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부모님, 학생들도 있는데 부모님과 제가 면대면이죠. 저 강사는 눈이 작고 얼굴이 시커멓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면대면이 아니라 소리로서 글자로서 나타내준다라고 하면 그 글자 속에 문장 속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거는 문장 자체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난 글 잘못 쓰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소문이 드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작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많이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고등학교 있을 때 한 명당 적어도 3명씩 봐줬습니다. 3번씩. 3번씩 봐주는데 저는 절대 제가 고쳐주질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잘못됐지? 이게 잘못됐지? 잘못된 고쳐. 그래서 한 3번 정도 봐주게 되면요. 처음에 그 학생이 가져온 것하고 마지막 제출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 우리 아이들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알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틈틈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 또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고 그거 한번 쓸 때마다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고치고 하는 게 좋다. 선생님이 글을 써주지는 않을 겁니다. 잘못됐다 하는 것만 가지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글을 써주시게 되면 선생님이 쓰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성적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내신 성적이 제가 아까 전에 일반 내신 전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내신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내신이 너무 많이 떨어진 학생이 활동만 위주로 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그 학생은 뽑질 않습니다. 학교 원래는 이렇습니다. 학생은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 역량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개인적 역량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감춰진 상태거나 아니면 발휘하지를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개인적 역량을 학교 활동 속에서 발휘를 하고 발휘를 해서 하다 보면 나는 이런 과를 가야 되겠다는 어떤 확신이 들게 되겠죠. 그럼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뭘 공부를 잘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가장 좋은 학생, 삼위일체, 가장 좋은 학생이죠. 그런데 너무나 한쪽 활동만 치우치는 것 또는 공부에만 치우치는 학생들은 종합전형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쭉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고 싶은 대학들이 꽤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안 보입니까? 여기 좋은 대학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오늘 이 자리는 마음 편하게 앉아서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수업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상담을 하게 될 텐데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어제 워크숍까지 하고 그래서 좀 더 조율을 하고 프로그램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정말 실 데이터죠. 실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담 좀 잘 들으시면 좋겠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 내 담임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서울진학지도 협의회거든요. 제가 서울진학지도 협의회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진학지도 협의회 선생님들을 할 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논술입니다.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은 괜찮은데 아니면 내신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난 수능이 잘 나와. 즉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 비교과 활동도 별로 없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논술로 많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논술로 많이 가려고 할 텐데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그 대학마다 분명히 학생부 내신 성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나오겠지만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50% 내신을 본다라고 하는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학생부 내신의 영향은 크지 않다. 뭐만 잘하면 돼요? 논술만 잘하면 된다. 심지어는 7등급짜리도 합격하는 사례도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7등급도 합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학부형들은 어떠냐면 이런 사례 0.1%의 가능성만 있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 이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0.1%에 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이죠. 가장 좋고 특히 논술을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달 평가 모의고사에서 내신 등급이 어떤가라고 하는 좀 살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술의 모집 정원이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만큼 합격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논술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논술밖에 갈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만 6번 다 지원해서 다 떨어지는 학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안 되니까 논술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합불 자료를 수합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논술의 합격률이 제일 낮습니다. 한 7%, 7.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낮기 때문에 꼭 논술만 6회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에서 좀 잘 선별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또 다른 전형,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과 함께 논술 준비하는 것이 좋죠. 논술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논술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교과서 내에서만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밖에 문제를 냈다가 난리가 납니다. 막 언론 타고 난리가 나요. 그럼 대학이 너무너무 곤욕스럽기 때문에 교과서 내에서만 문제를 출제합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교과서를 처음 다 가지고 다 들어가거든요. 교과서하고 EBS 문제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 중에서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되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대학마다 전부 다 어떤 교과서 출판사까지 다 적어놓고 거기서 몇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 몇 쪽, 몇 문항 쪽, 뭐 몇 쪽 어디 부분까지 상세하게 적어놓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감사가 들어와서 그걸 다 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밖에서는 절대 출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학생들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교과서를 다시 들추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각 대학에 보게 되면 기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모의 논술 고사 시험 문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채점 기준이라든지 또는 예시 답안이나 다 있거든요. 그걸 좀 다 출력해 가지고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인문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시문 분석이에요.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그런 제시문 속에는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을 찾아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못하면 친구끼리 몇 명이서 올리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유튜브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절대로 외부에 나가서, 외부라고 해서 사설기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데 가서 논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교과서 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습작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논술의 문제 유형을 갖다 많이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말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2를 본다면 과학2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학2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 중에서도 대학에서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3개 가운데서 2개 선택한다든지 3개 가운데서 1개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전공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다 있기 때문에 저 최저는 맞췄는데 성적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뒤에 가서는 저것이 뭐 한다고요? 추가 합격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도 한번 해볼 만한데, 논술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수리논술이라는 말이 있고 수학논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수학논술이라는 것은 과정 좀 덤성덤성 적어도 되죠. 그러나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하면 언어적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자체를 언어적으로 풀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적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한양대 논술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한양대 아무것도 안 보죠. 학생부 하나만
본다고 했잖아요. 체주도 없습니다. 한양대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상위권 대학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그렇죠. 선발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 몰릴 것이었는데 그렇게 안 몰렸잖아요. 안 몰린 이유는 뭐냐?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나 안 되는 거 굳이 한 대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학생부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별 영향이 별로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거죠. 요 밑에 있는 거 쉬운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논술 가운데서 가장 시간이 짧은 대학입니다. 75분. 75분밖에 안 되는 대학이고 쉬운 논술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쉽다 해서 마구잡이로 쓰다 보면 다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이 과정을 빠짐없이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꼼꼼하게 빠짐없이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쉬우니까 대충대충 해서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서술해서 이거는 분명히 누구나 다 알 것이다라고 해서 빼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것이라 할지라도 풀이 과정을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적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학생의 내신과는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그 논술을 했던 학생들은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정말 잘 풀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과정이 느슨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논술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덕성여대는 폐지를 했고 논술 최저가 폐지된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더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저 있는 대학은 반드시 최저를 내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최저가 넘질 않았지만 나중에 최저 넘길 수 있다 지원하는 것은 거의 떨어집니다. 저는 너무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6월달 학번에 제가 기준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6월달이라고 했죠. 6월달 평가 모의고사라고 했습니다. 그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해야지 거기서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로 틀려가지고 이 학생이 이 등급 그 체제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틀려가지고 등급이 떨어진 학생들은 지원에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주변에서 6월달 9월달 평가 모의고사 잘 봤는데 11월 수능에서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정말 울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큰 시험에 약한 학생들이거든요. 3, 4월달 쭉 잘 나오다가 6월달은 물론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의 너무나 소극적이고 간이 콩할 만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달 평가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떨어지는 학생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담대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대수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 평가 모의고사가 반드시 기준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최저를 봐야 된다. 그러나 그런 최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저가 없는 이런 대학들, 특히 우리 대학 같은 경우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동의를 하지 않으시네요. 기분이 좀 나쁩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 전형 수능 최저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만족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최저를 만족하는, 충족한 학생을 두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입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쭉 그 연구를 좀 해오신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논술을 보니까 14,000명인데 실제로 응시하는 학생은 8,000명밖에 안 돼? 이건 뭐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최저가 안 되는 학생 거의 대부분 시험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즉 특히 수능 이후에 보는 시험, 수능 전이야 뭐 그렇지는 않지만 수능 이후에 본다라고 했을 때는 최저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 최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험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만큼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무모하게 지원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올리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절대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실자를 보시면 돼요. 이것도 논술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오토바이 택배기사한테 불러서 이 학교 저 학교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남겨놓으면 택배기사 불러가지고 내가 택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 저도 한번 겨울에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택배기사를 불러서 타고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 걸릴 거리가 한 20분 만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A대학과 B대학이 오전과 오후가 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날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중복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지원해야 되잖아요. 경쟁률을 본다라고 해서 두 개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한 해를 상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짜를 잘 보시고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저와 같이 추후공지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자주 들락거려야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가 중요하면 매우 많은 습관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적고 계시는데 전혀 적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적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포스트잇 같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쭉 적어놓고 가위표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해서 그걸 좀 수시로 보는 것도 좋다. 아까 보면 9월달 수시에서 마감 날짜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제출서류가 뭐고 하는 거 다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체킹해 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모르긴 몰라도 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침해 현상이 있어서 적어놓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 보면 포스트잇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잊어먹으니까요. 잊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지금 현재 학생들 침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는 침해가 아니라 워낙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요? 부모님께서 좀 잡아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능 이후입니다.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이 쭉 많죠. 이게 수능 이후에 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겹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특히 수능 이후에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해도 되겠지만 일단 먼저 접수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정보를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시트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를 또 한번 읽어보시고, 작년도 합불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권 대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인권 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권 대학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대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월달 7월달 대학교 설명회를 나가서 오시는 학부형들을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상위권 대학의 H대학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그런 대학의 모집 요강도 들었다 놨다요. 갈까 말까 볼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 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그보다 훨씬 한 2단계 3단계 아래 대학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것은 제가 강남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그 강남에 있는 학교들 보면 주인권 대학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인권 대학 거의 신경 쓰지 않는데 실제로 제가 주인권 대학에 우리 반 아이들이 지금 간다고 하면 몇 등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 해봤더니
중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이 5 내지 7등을 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잘해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의 재수 비율이 70%를 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70% 넘는다는 개념은 결국 그 다음에 합격률을 보게 되면 재수생까지 다 포함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해와 진실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한테 맞춰서 지원하는 것 한 2개 정도는 해야 되고요. 6번 지원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자기 그 시간보다도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도 상향 지원하는 거 1-2개 정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시 가서는 내가 정말 적정 지원보다도 더 못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향 지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지원을 제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부모님 뭐 욕심이다. 나는 어느 대학 가고자 했는데 그때 내가 대학 들어서 그러니까 너는 거기만 꼭 가야 돼. 무조건 지원시킨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특히 아버지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맞춰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쭉 보면 각 대학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각 대학들 이렇게 쭉 보면 내신 등급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런 내신 등급들을 좀 잘 보고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내신 등급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저기에다 비교과 영역이 이렇다는 것까지 적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적어놨을 뿐입니다. 저 내신을 보게 되면 여기 하면 어느 대학, 우리 대학을 보게 되면 쭉 보면 굉장히 폭이 넓죠.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내신의 레인지 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에 비해서 내신이 안 좋은 데를 합격했다는 것은 비교과 영역이 좋은 경우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을 보고 뽑지 않는다,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 내신도 일종의 뭐예요? 평가 요소 중에 하나죠. 단지 다른 요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율이 높을 뿐이다. 왜 높으냐면 이런 경우에요. 한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 단위가 30 플러스 4입니다. 204단위죠. 204단위인데 180단위 플러스 24인데 24라고 하는 것, 뒤에 나오는 플러스 개념은 뭐냐면 비교과 영역이죠. 창의적 체험 활동이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창의 체험 활동이 4단위밖에 안 되고 교과 영역이 30단위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뭘 많이 봐야 될까요? 교과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과의 비중이 높다, 이런 이야기지, 절대적으로 교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교과를 보는 것은 내신 전형만 그렇다. 학생부 내신 전형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대학은 왜 높아요?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만, 서울대, 연대, 고대 마찬가지예요.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기 때문에 내신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대학의 레벨은 좀 낮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대학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개념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 대학에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대학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 교수들도 보게 되면 꼭 그 대학 출신으로 다 뽑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상위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대학을 졸업한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방면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니까. 앞으로 최고의 권위자는 엄청나게 많아진다. 30-40만 명이 될 수 있다. 지금 직업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직업은 다 줄어들지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직업의 종류가 40만 개다라고 하면 40만 명의 최고의 권위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몇 배의 권위자가 많아질 것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학에서 큰 소리 치면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학, 항상 중간 이하에서 생활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요? 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해놨죠? 이거는 정보 제공입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2015학년도 수시 지원 현황에서 6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6회 지원한 것이 42.7%,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42.7%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아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저기 있는대로. 그러니까 중간이나 중간 이하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인데 4.26회 정도. 그래서 6번 지원해도 충분하다. 옛날에 가장 많이 지원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회가 넘었습니다. 100회가 넘었어요. 그럼 돈으로 따져도 그게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충분하다. 학생들의 평균을 봤을 때 저는 이 6회 제한한 걸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 올라온다고 하면 그게 더 플러스 교통비, 숙박비가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수시 지원할 때 꼭 점검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수능 성적 향상을 염두에 둔 지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반드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015와 2016학년도 전형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따라야 되고, 모집 정원도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거 따라야 되고, 학과의 명칭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 학과의 명칭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하는 손길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 좋겠다. 건대 같은 경우 참 좋잖아요. 토목공학과 요즘은 건설 요쪽이 좀 약화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경쟁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는데 뭘 하겠습니까? 인프라 시스템 공학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 정도쯤에 될 수 있어 하고 첫날에 바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까지 경쟁률의 변화 같은 것을 보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합격에 접근할 수가 있다. 절대로 미리미리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꼭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내 성적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6시에 마감한다, 12시까지 경쟁률을 발표하는 대학이 있고 3시까지 경쟁률을 발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지원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대강 어떻게 되겠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카이 대학이다, SKY죠. 그 세 개의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 개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인원 풀은 한정적이죠.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서 2만 명이다면 2만 명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지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어떤 대학만이 굉장히 경쟁이 높다는 것은 다른 대학은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낳는 것 뻔히 알면서 지원 못하는 애들이 천지잖아요. 그 그룹별로 본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 인원풀은 정해져 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독 어떤 대학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다른 대학은 낮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강 감안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게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발표한다 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가 하지 않는가. 주로 이렇습니다. 일반 전형과 일반 전형은 논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논술 전형과 그 외에 교과 전형이라든지 종합 전형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이 대학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두 군데 세 군데 막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건 횟수는 한 대학에 두 군데 세 군데 간다 할지라도 횟수는 다 치는 겁니다. 세 군데 지원했다면 3번 지원한 걸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는 고려사항이죠. 고려사항. 자, 고려사항입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학생의 성적 자체가 교과가 좋으냐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가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별 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꽤 있을, 특히 논술 있을 텐데, 과연 논술을 시험 봐서 합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 합격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논술 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어렵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합격 여부로 본다면 불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좀 자기 스스로 객관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음만 급해서 이 대학 내가 좋아하는 대학이라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합격 가능권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단지 한 단계 정도는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게 되면 최장력 기준. 아까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성적이 약한가 강한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이고, 7번에서 보게 되면 내신과 수능 가운데서 내신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는 적정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신에 맞춰서 한 단계 높이 지원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내신보다는 수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능 자체가 정시로 갔을 때 합격률이 지금 현재 수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상향 지원이 가능하겠죠. 특히 논술 같은 경우,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본다면 그게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 정시에 가서 그 대학보다도 더 높은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향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복수지원 허용법인데 복수지원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강 보면 저기 왼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수능 성적이고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내신 성적입니다. 그 성적의 조합을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저기 맞춰서 지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10분 동안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쓰는데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소개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좀 더 세분화해서 그 학생의 특징, 장단점을 잘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결론만 적습니다. 거의 결론입니다. 대학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뭘까요? 동기와 과정입니다. 그 동기와 과정을 적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줘라. 이런 활동을 했다. 그 활동은 어떻고 그 활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나타내는데 아주 추상적으로 씁니다. 추상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정관들 읽고 뭐야 이거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 칸 더 넣었습니다. 반드시 동기 플러스 과정이고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를 통해서 나타내주라. 예를 통해서 얘가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일반화된 것을 구체화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소개서의 공통양식은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위에 있는 대로 공인영어 성적, 교과와 관련된 경시대 성적 이런 건 절대 적으면 안 돼요. 적었다면 전부 다 0점 처리합니다. 절대 적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줄로 믿고 1번, 2번, 3번, 4번 4번은 자율문항인데요. 자율문항은 대학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자율문항은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이 대부분이에요.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이 대부분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색깔로 뭐라고 되어 있죠? 맥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맥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1번, 2번, 3번, 4번이 거의 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각각의 독립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1번과 2번 연결될 수 있고 2번과 3번이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4번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1, 2, 3번은 거의 연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토리라고 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스토리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은 스토리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읽어보면서 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의심스럽거나 질문사항이 생기면 스토리만 되지 스토리텔링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 인과관계가 좀 잘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목은 다 읽으셨죠? 항목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4번 문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학도 4번 문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원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원 동기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된다.
진정성이 없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마지못해 쓰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 어떤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주도로 공부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어야 되겠죠. 사례 없이 그냥 자기주도성이라는 말만 쓴다. 자기주도성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교생활 충실했다? 누구든 충실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쭉 이제 이걸 보게 되면 특히 맨 밑에 보게 되면 6번과 7번 이렇게 볼까요? 따뜻한 학생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줬다? 이거 잘못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난 한 달 반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다. 너 공부 언제 하고? 이가 되시나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대학원 진학 또는 외국 유학 가겠다? 돈 없는 사람은 지원도 못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합격만 시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이것도 아니죠. 나를 뽑아줘, 나 안 뽑아줘 후회할 걸 이라고 자신감 있게 해주셔야 된다. 이가 되시나요? 나 안 뽑으면 후회할 거야. 딱 당당하게. 나 이런 거 잘해. 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대학 나 좀 뽑아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가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을 해주는. 그래서 1번 문항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학업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간에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을 내가 어떻게 공부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학업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동기와 과정과 사례를 통해서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공부했는가? 뭐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가? 이해가 되시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한 것인가 사례가 충분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 이거 첫 번째 아닐까요? 그래서 1번 문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업 역량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그 학생의 등급 자체가 설사 3, 4등급이라 할지라도 내 공부하는 방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올랐을 뿐이고 과정상으로 정말 맞다라고 했을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학은 이 친구는 우리 대학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례를 적어 놓은 것인데 우리 학생들 충분히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잘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학생은 나는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 풀이와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었어요.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리네. 이거죠. 난 공부 잘하고 싶은 생각.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거 지적 호기심이죠. 근데 그게 지식을 습득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개념이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개념 원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개념 원리 정확하게 아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는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을 습득했다는 이야기죠. 지식을 습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활용의 능력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식을 습득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활용이 나올 거예요. 지식 활용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문학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문학 공부하는데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점. 이게 개념이죠. 어떤 것의 차이점이 개념이에요.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점. 문학 속에서 시와 소설의 차이점. 소설 가운데서도 이 사건과 저 사건의 차이점. 이런 걸 중심으로 했더니 너무나 눈에 보이더라는 얘기. 요즘 아이들 문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성적을 올리는 그런 학생이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좀 써봐 라고 하면 되겠죠. 절대로 이대로 써서는 다 떨어집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원 동기인데요. 어떻게 지원했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느냐 라고 했는데 이 학생은 나는 여태까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머리로서만 이해했다.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을 택하게 되고 더 폭이 넓은 것은 영문학이 돼서 영문과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아주 잘 쓴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원래 PD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어떤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최고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뭔가? 인문학이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로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EBS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EBS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현재 9월달부터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 복습은 뭐죠? 복습은 생명입니다. 생명.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달걀을 남이 깨게 되면 후라이가 되죠. 그죠? 근데 자기 스스로 깨면 뭐가 될까요? 병아리가 됩니다.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부모님께서, 선생님들께서 동시에 같이 해줄 때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정말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건강 잃지 않고, 또 이 시간이 합격의 지름길이 돼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요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2016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항상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